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앙상블 클래스 벌써 7주차가 됐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를 했듯이 모차르트 앙상블 음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시에는 모차르트의 생애, 그리고 모차르트의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고, 두 번째 차시에는 모차르트의 앙상블 음악을 실제로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도록 하죠. 우선 모차르트가 어떤 사람인가,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차르트만큼 탁월한 어떤 천재성을 보인 인물도 좀 드물죠. 여러 가지 곡을 작곡을 하면서 그의 예술 세계가 굉장히 풍부하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또 이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어낸 예술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그의 실제 모습 또는 내면 세계 이런 게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대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고상한 인물, 내지는 귀족적인 인물 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의 볼품없는 생김새는 천재성을 말해주는 표시가 하나도 없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 인물이 훌륭하지 않았는가 봐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김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천박한 내용의 그런 어휘력, 그런 표현을 써서 참 이 사람이 이런 그 고상한 음악 세계의 주인공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의아하게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천재성을 타고 태어났지만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 자라났고, 모차르트는 분명히, 그리고 그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차르트의 풀 네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합니다.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 그리고 어머니 안나 마리아 사이에서 7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 레오폴트는 유명한 바이올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법이라는 어떤 그런 바이올린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출판을 했고, 또 굉장히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잊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곡 중에는 장난감 교향곡이라고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또 쳐봤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런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죠. 이런 아버지 음악가 덕분에 어린 모차르트는 아버지를 따라서 굉장히 많이 여행을 다녔다고 해요. 연주 여행을 다녔죠. 워낙 어릴 때부터 피아노, 클라비어라는 악기를 배우고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누나가 있죠. 난넬렐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차르트의 누나와 이 둘이서 연주 여행을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수많은 귀족 앞에서, 또 때로는 왕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참 어린 아이가 저렇게까지 연주를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천재성을 보였다고 해요. 모차르트가 굉장히 타고난 천재임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런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가 없죠. 아마도 모차르트를 이렇게 훌륭하게 대가로 키워낸 어떤 그런 공은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돌려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차르트는 어릴 때부터 유럽 각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또 대가들의 곡을 접하는 동안에 어떤 다양한 음악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천재성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크게 이렇게 좀 개발이 됐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69년에는 짤즈부르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짤즈부르크, 모차르트가 짤즈부르크에 이제 돌아오면서 궁정악단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3바이올리스트로 임명이 되는데 뭐 그때는 아직 무급이고 또 이탈리아 연주 여행을 마치면 유급으로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그런 어떤 조건이 붙어서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가 다시 1773년 다시 그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고용이 됩니다. 음악적으로는 좀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대우는 좀 형편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봉도 너무 적었고 그리고 오페라 공연이나 이런 그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작곡을 하고 싶었는데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작품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차르트한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빈 그 옆에 있는 원래 짤즈부르크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고 거기 출신이기는 하지만 더 큰 도시인 빈이나 또 뮌헨이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여러 곳을 이렇게 전전을 하는 것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래서 모차르트는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파리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파리로 떠나게 되는데 파리에서는 아주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슬픈 일들이 있었죠. 일단은 어머님이 거기서 병이 나서 사망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연애 문제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사랑에 실패를 하면서 더 이상 파리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모차르트는 이제 빈에 오게 됩니다. 빈에 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를 고용하고 있었던 고용주 대주교가 모차르트를 이제 빈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주교가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하인처럼 이렇게 여기저기로 부르고 또 연주를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게 당연하던 시대였었죠. 그리고 모차르트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한테 속박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 어떤 명성이 이제 올라가고 계속해서 작곡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이름도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독립적인 어떤 그런 음악 활동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 이제 싸우게 되고 또 이제 서로 비난을 하게 되고 해서 모차르트가 드디어 이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이렇게 된 김에 이제는 프리랜서로 남아서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아버지로부터도 아버지가 이제 그 대주교랑 이제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추기경으로부터도 아버지로부터도 이렇게 좀 해방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면 빈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차르트가 독립을 결심을 하게 되면서
뭐 자유는 얻었겠죠. 일단 직장에서 나왔고 아버지로부터도 독립을 했고 하니까 뭐 좀 활동에 있어서는 자유로웠을지도 몰라도 그런 만큼 또 불안정하고 좀 가난한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겠죠. 또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뭐 작곡가로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어서 이렇게 돈도 좀 벌어야 됐고 또 자기가 작곡가로서의 입지도 이제 확고하게 좀 다질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페라나 피아노 협주곡 뭐 이런 많은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을 작곡을 하게 되는데 좀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차르트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작곡한 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좀 높았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대 음악가들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겠죠. 모차르트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되돌아가서 본인이 앞서 나갔던 그런 음악들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가 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구미에 맞춰서 이런 좀 당시에 유행했었던 스타일로 다시 회귀를 해서 작곡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의 음악 세계가 거기에 안 맞으니까 또 다시 진보적인 어떤 그런 작품들을 남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현실에 적응을 하고 또 거기와 타협을 하면서 자기의 음악 세계를 갖추어 나가고 그런 갈등들을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차르트는 결혼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뚜렷했다고 해요. 뭐 그 당시에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계산이나 이해관계 이런 걸로 사랑을 앞서서 이해관계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결혼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라는 어떤 그런 근대적인 결혼관이 뚜렷했다고 해요. 그래서 콘스탄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시기 1782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좋은 집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수선한 환경에서 작곡을 멈추지 않고 그 시기에도 참 많은 작품들을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써내려갔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차르트가 스스로 본인의 일과에 대해서 밝힌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작곡을 7시부터 9시까지 작곡을 하고 9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서 9시까지 이렇게 작곡을 다시 했다고 해요. 때로는 뭐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작곡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삶을 살았겠죠. 이 시기에 빈에 같이 빈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많은 음악가들하고도 교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약간 모차르트에게는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던 하이든이 이 시기에 여러 차례 모차르트 집에 방문해서 서로 음악적인 교류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죠. 또 하나 모차르트와 관련 있는 인물은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작곡가인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살리에리가 마치 모차르트를 굉장히 질투하는 것 같은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하여 뭐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했다 라는 어떤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사실은 살리에리 역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당시의 작곡가였고 둘이 모차르트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고 또 모차르트는 그를 굉장히 존경을 했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이 빈에서 살던 마지막 시기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곡들을 작곡을 했죠. 모차르트의 그 생애, 그 특히 특별히 작품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그렇지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피아노 하는 친구들이니까 보통 세광이나 아니면 태림 출판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악보들 보면 베토벤 소나타 곡집을 3권으로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있고 또 12번부터 23번까지가 이제 2권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 곡들이 총 32개의 작품이 3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출판이 되는데 1권에 있는 곡들이 11번까지의 작품들이 초기 소나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권에 있는 12번부터 23번까지가 중기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4번 이후부터는 후기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마지막 그러니까 후기에 와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음악 세계가 완전히 구축이 되게 되죠. 이 모차르트 시대에는 아직은 그렇게 음악가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던 시절이 아니었었다고 해요. 자유의 맛을 봤으니까 이제 다시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었을 테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사실 스스로 이제 돈을 마련을 해야 됐죠. 연주회 표를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작곡한 그런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출판을 하면 그 돈을 확실하게 챙기던지 그러려면 이렇게 기꺼이 돈을 지불을 하고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그런 책을 이제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기는 사실은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 모차르트의 선배라고 할 수 있었던 하이든하고 모차르트는 24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거의 귀족들의 노예, 하인 이런 정도로 살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모차르트의 후배였던 베토벤은 전혀 또 다르게 살아갔죠. 세상이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베토벤 스스로는 세상이 내 음악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그런 어떤 귀족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작곡하는 일 따위는 나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완벽하게 독립적인 예술가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차르트는 중간에 끼어서 하이든의 아직은 세계에 머물고 있지만 베토벤을 약간 지향을 하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렇게 딴따라 취급을 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귀족들에게 저항을 하다가 궁정을 박차고 나와서 독립적인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야 했고 또 연주회를 기획해서 돈을 벌기도 했고 또 생각보다 또 잘 나갔고 이런 모차르트의 사업 수완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작곡을 해서 버는 돈도 또 만만치 않았겠죠. 피가로의 결혼 이런 대규모의 오페라 곡들을 작곡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모차르트가 살던 어떤 시대적인 배경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텐데 모차르트가 살던 이 18세기는 변화를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 전에 어떤 봉건적인 그런 사회에서 계몽주의로 이렇게 흐름이 되는 그런 시기였었고 또 모차르트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또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철학자 그리고 왕실 이런 여러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계몽주의, 인권, 관용, 해방,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접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작품 세계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었다고 해요.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이제 원작을 원작을 쓴 그런 어떤 작가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보면 프랑스 혁명을 예비를 했었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귀족을 비난하고 그런 어떤 유럽 사회의 이제 본건성을 이렇게 아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면서 어떤 계몽주의의 그런 어떤 사상에 이제 합류를 한 거죠. 이 피가로의 결혼뿐 아니라 뭐 이 당시에 돈 주어반니 그리고 마술피리 등 아주 대규모의 어떤 그런 오페라들을 많이 작곡을 했고 모차르트의 예술적인 능력은 아주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드디어 이제 정규직으로 공정 작곡가로 모차르트를 고용을 합니다. 연봉은 꽤 많은 금액이었는데도 모차르트의 생각은 그건 나한테 너무 부족한 그런 액수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의 생활이 이제 계속해서 궁핍했었다고 해요. 나아지진 않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모차르트의 씀씀이가 해프기도 했고 늘 이렇게 돈이 좀 부족해서 친구에게 자주 이렇게 돈을 빌렸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그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까? 돈이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도박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잃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활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기 전까지 아주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었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1788년에는 아주 위대한 교향곡들, 그러니까 39번에서 41번 이런 어떤 작품들, 또 코지판투테라는 어떤 그런 오페라까지 이렇게 많이 1790년까지 이렇게 작곡이 많이 됐죠. 그가 마지막의 해이죠. 이제 죽은 해인 1791년 돈도 없고 또 건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작품을 써내려갔다고 해요. 그런 중에 레퀴엠이라는 게 이제 장송행진곡을 얘기를 하죠. 장송곡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어요. 누군가가 모차르트에게 거액을 주겠다. 돈을 엄청 많이 주겠다. 대신에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곡을 만들어 달라 라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해요. 이 당시 모차르트는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레퀴엠을 의뢰를 받아놓고 작곡을 하는 도중에 이거는 내가 끝까지 완성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제자를 불러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결국에는 모차르트는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 제자에게 레퀴엠을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35살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작곡을 멈추지 않았었던 모차르트가 했었던 말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 쉬는 것보다 작곡하는 것이 덜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약간 워커홀릭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음악을 그만큼 아주 사랑하고 또 열정적으로 작곡을 해나간 그런 작곡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큰 흐름에 밀려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모차르트. 그의 천재성이 빚어낸 아름다운 곡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감동과 또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의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피아노 앙상블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퍼엔즈 곡도 있고 또 피아노 곡도 있고 뭐 이 이외에도 또 콘체르토들도 있는데 일단은 콘체르토를 뺀 나머지 곡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음악들 중에 몇 곡을 좀 들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직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과제 꼭 시간을 조금 더 늘려놓을 테니까 우리 대면 수업하기 전까지 제가 이거를 성적에 반영하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지 연습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제 시험을 봐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해서 여러분들 어떤 실력 향상을 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제로 내줬는데 뭐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좀 성실하게 연습을 하셔서 녹음을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